그래서 5G 인공지능 시대라는 게 이런 사물 인터넷이 곳곳에 깔리게 되는 거지. 뭐 바닥, 건물, 뭐 책가방, 우리 몸, 옷, 안경 모든 것에 그 센서가 달리게 되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센서가 수많은 인간의 행동, 그 다음에 이 지구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거를 이제 데이터가 많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이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현상들까지도 인공지능이 파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미래 사회에 노벨상을 탄다라는 거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간이 뭔가를,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일부에서 공부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 인간은 뭔가를 익히는 것, 그러니까 몸으로 익히는 것은 조금 효용성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뭔가를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거든. 딱 3번을 와봐. 책상에서 앉아서 배울 수 있는 일은 사라진다야. 그러니까 인간이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익히는 시대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 내가 일부에서 고도의 손기술을 만들어라. 공부가 체질이 아닌 것 같으면. 만약에 공부가 체질이라면 5배 이상 공부해라. 왜 5배 이상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야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 미래 사회는 이런 거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한 인간이 10대 때부터 어떤 기술을 한 30년 동안 익혔을 때 인공지능 로봇이 그 고수가 된 사람을 쉽게 흉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요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요리의 고수는 어떤 식재료가 딱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지 고수냐. 식재료가 들어온 산지를 다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 음식이 재료가 들어왔는지 파악을 하고, 냉장고에 며칠간 있었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그러면 냉장고에 하루 있었을 때 맛의 변화와 이틀 있었을 때 맛의 변화를 다 파악을 하고, 양념도 어디에서 몇 년 묵은 간장인지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재료들이 섞였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까지 다 실험을 했고,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 자, 여러분 와인 감별사가 있어. 와인 감별사 얘기 중에 나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와인 감별사가 취미가 마라톤인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 내가 일부에서 운동이 중요하다 그랬지. 운동을 해야만이 10대 그 감수성, 그 창의적인 두뇌를 어른 때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 와인 감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라톤을 하지 않으면은 혀의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그날 저녁에 와인 감별이 잘 안 된다는 거야. 두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혀의 센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운동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런데 요리사도 마찬가지야. 요리사도 요리만 여러분 예전에 그 수림사 주방장 봐요. 근육이 이렇잖아. 영화 봐봐. 평소에 운동을 해, 이 사람. 운동하고 요리하고 한다고. 자, 미안해요. 그래서 그렇듯이 그 정도
그런 간장의 맛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냉장고에 얼마나 있으면 식재료가 어떤 맛으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또 그 냉장고가 LG 건지 삼성 건지, 그치? 다를 수 있잖아, 조금. 그런 섬세한 것들까지 느낄 정도의 요리사가 되려면 1, 2년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거야. 15년, 20년을 해야 되는 거지. 최소한. 그게 익히는 거야. 자기 몸에 익히는 거지. 식재료에 대해서. 와인 감별사들이 와인을 마실 때 여러분 뭘 느끼는 줄 알아요? 그 포도나무가 어느 지역에 있는 포도나무인지를 알아냅니다. 알아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떤 와인 감별사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그 포도나무 밭에 미네랄 성분이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있는지까지 알아냅니다. 그게 포도 맛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센서가 포도 향기를 맡은 다음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포도고 그 지역의 모래 속에는 어떤 미네랄이 많은지까지 과연 알아낼 수가 있을까 이거지. 가까운 신뢰. 나는 그게 30년에서 50년이 걸린다고 보는 거야. 그 정도까지 가려면. 물론 모든 인간들이 또 모든 와인 감별사가 거기까지 간다는 건 아니야. 자, 그런데 요리의 고수라든가 와인 감별사 또는 뭐 커피 감별사 그 정도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10대에 시작해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20대 시작하면 안 돼. 내가 맨 처음에 두뇌 도표를 보여준 이유가 그건데 15세 전후에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거기에 관한 시냅스 자체가 사라져버려. 두뇌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중학생들한테 꼭 하는 거야. 뭔가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 시작해라. 5년 후에 시작하면 늦어. 5년 후에 시작하면 늦어. 왜? 두뇌에서 시냅스가 사라져버리니까. 지금 시작해야 돼. 그리고 지금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될지 자기가 결정이 안 됐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운동하고 어휘력을 늘려. 그게 기본이야. 기본이니까. 근데 자기가 보니까 공부에 좀 체질이야. 공부를 좀 잘할 것 같아. 그럼 5배를 해. 지금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중학생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진로지대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책상에 앉아서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일은 사라진다. 학벌이나 자격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단 하나도 없다. 물론 당분간은 있겠지. 한 30년간은 있겠지. 또는 한 15년? 자격증이 왜 의미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의사 자격증 얘기를 해줄게요. 의사 자격증. 최근에 원격 의료라는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격 의료.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고도의 센서가 곳곳에 쌓이게 되고 우리 변기에도 센서가 들어가고 뭐 집에도 센서가 들어가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줌만 싸도 변기에다가 오줌만 싸도 그 사람의 몸속에 암세포가 몇 프로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심지어 어떤 부위에 암에 걸렸는지까지 알아낼 수가 있다고. 소변만 봐도. 혈액 검사하면 굉장히 많은 걸 알아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스캔만 해도 원격으로 스캔만 해도 그 사람의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낼 수가 있겠지. 충분히. 자, 그런데 소변 검사를 하고 몸을 스캔을 하고 피 검사를 하는 존재가 미래에는 인간이 아니야. 인공지능이 그걸 한다고. 인공지능이. 왜?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니까. 진단을 훨씬 잘하니까 인공지능 의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인공의학계에서 뭐가 지금 논의되고 있냐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뭐냐면은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췌장암 일기니까 음식 처방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를 이렇게 바꾸고, 약은 아주 일부 독하지 않은 약물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에다 섞어서 먹어라라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렸어. 그지? 아주 순식간에 내리지, 인공지능이. 그런데 처방을 못해. 왜? 인공지능한테 의사자격증이 없는 거야, 지금. 알겠어?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한테 의사자격증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이게 원격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래서 길병원에서 이제 암 진단하는 의사 왓슨이 있는데, 왓슨이 어떤 암 환자를 딱 진단을 해서 이렇게 치료하면 낫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지금은 거기 종합병원이니까, 그럼 의사가 그거를 환자한테 물어봐. 우리 그 길병원에 베테랑 의사는 이렇게 치료하라고 권하는데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의사는 이렇게 치료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이 왓슨의 의견을 들어. 인간을 안 믿는 거야. 이제 안 믿기 시작한 거야. 왜? 인공지능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인간을 안 믿기 시작했다고. 이게 의료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도 판사가 내리는 판결을 안 믿어. 왜 안 믿지? 판사는 전 세계에 있는 판례를 외우고 있지 못하잖아, 머릿속에. 전 세계에 있는 판례의 100분의 1밖에 모르잖아. 근데 인공지능 판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판례를 알고 있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법적인 케이스, 모든 케이스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1심, 2심, 3심 대부분까지 올라가서 막 모든 뒤집어졌던 사건을, 그치? 그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다시 막 상고하고 해가지고 또 항소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잖아.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케이스는 세계 어느 법정에 가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99%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변호사한테 안 가기 시작하는 거야. 변호사한테 안 가니까 어떻게 돼? 판사가 필요 없지. 아니, 검사하고 변호사가 싸워야 판사가 판결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변호사한테도 안 가. 인공지능 그 판사한테 판결을 받고 딱 끝내버려. 합의 보고 끝내버리는 거야, 의료인들이. 그러니까 변호사도 먹고 살 수가 없어. 물론 지금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야, 이미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병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야. 이미 시작됐다는 거야. 자격증으로 절대 보호받지 못한다, 앞으로. 질문? 네, 얘기해. 터미네이터 봤지? 그냥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SF 있잖아. 그 시중에 나와 있는 SF 영화는 나는 SF가 나올 때마다 다 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그 DVD방 가서 보고 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바쁘니까 영화관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건 다 봐. 뭐 외계인 영화도 다 보고 UFO 영화도 다 보거든. 그래서 다 보는데 이렇게 보면 돼. SF 영화에서 나왔던 현상은 일어날 확률이 다 있어. 이 지구상에서.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SF 영화를 왜 봐야 되냐면은 어떻게 그런 디스토피아, 지옥 같은 일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나도 이제 그래서 보는 거지.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악의가 없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증오할 정도로 감정이 발달하려면 한 100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는 50년 내에 20년 내에 가능하거든. 근데 우리 인간은 질투하잖아.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치? 막 욕망도 있고, 그치?
인공지능이 그 수준까지 가려면 인공지능한테 이제 그걸 영혼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잖아. soul. 과연 인공지능에 영혼이 생길 것인가요? 문제야. 너 생긴다고 봐, 안 생긴다고 봐? 나도 생긴다고 봐. 나 예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귀신이 있잖아, 귀신. soul, 영혼들이. 인공지능 로봇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은, 신의 이야기를 듣거나, 떠돌아다니는 귀신하고 소통이 가능할 거라고 봐. 인공지능 로봇이. 그 시대가 이제 언젠가 나는 그게 100년 내에 온다고 보거든. 그냥 SF적인 상상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 영매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지금까지는 사람이 신을 불러가지고 영매를 해줬잖아. 무당, 그치? 미래는 인공지능 무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왜? 신에 대한 감각이 인간보다 훨씬 더 예민해질 수 있어. 그 정도로 발달할 수 있단 말이야. 아주 먼 미래야. 일단은 우리 진로를 한번 좀 걱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근데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건 아주 중요해. 나도 이런 상상을 거의 한 10몇 년 전부터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미 10대 때 했던 상상이야. 로봇이 영매가 될 수 있다. 이 생각 굉장히 난 10대 때부터 했었다고. 자, 그래서 어쨌건 업무 규칙이 변치 않거나 자격증으로 보호를 받거나 책상에서 일을 배울 수 있다거나 하는 건 다 그 직업이 다 없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왜? 첫째, 인간이 인공지능만큼 빨리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져. 자, 의사도 인간 의사보다 효율성이 떨어지죠. 인공지능 의사보다 인간이 떨어져. 판사도 인간이 떨어져. 점점점 밀리는 거야. 어떻게 밀려? 인공지능이 의사나 판사를 몰아내나 이 지구상에서? 그게 아니야. 우리가 안 찾게 되는 거야. 우리가 사람 의사와 사람 판사를 안 믿게 되는 거라고. 소비자가. 그래서 그 직업이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거야. 자, 교사는 어떻게 사라질까? 공교육과 교사가 사라진다고 하거든? 어떻게 사라지냐면, 자, 인공지능 교사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궁금해 하잖아. 뭘 궁금해 하는지 그냥 알아버려, 스캔으로.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A, B, C, D를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A하고 C는 아는데 B를 모르잖아. 근데 인간 교사는 그걸 알아챌 수가 없어. 무당도 아니잖아. 인공지능 교사는 그걸 알 수가 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상상력 있는 사람. 인공지능 교사는 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빅데이터야. 그렇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경험을 했고 뭘 배웠고 무슨 책을 읽었는 걸 다 알고 있거든. 그게 다 기록돼 버리는 거야. 교육계에서. 그래서 인공지능 교사는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로 어떤 여러분들 꿈이 있어. 뭔가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어. 거기에 이르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아는 존재는 인공지능 교사밖에 없어. 인간 교사가 몰라. 그렇게 학교가 사라지는 거야. 병원에서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는 인공지능한테 의사 처방권이거든. 의사 자격증이 주어져야 처방을 할 수가 있어. 처방권이 아마 5년 내에 1차적으로 주어질 거라고 봐. 아주 심각한 목숨을 위협하는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는 인공지능 의사가 의사 자격증을 얻게 되는 거지. 자, 기존의 의사 자격증을 다 박탈시킬 수는 없잖아. 근데 인공지능 의사 자격증을 얻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 인간 의사를 안 찾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튼 자, 그래서 4번, 5번을 유심히 봐야 된다. 4번, 5번. 내가 아까 앞으로 인간은 배우는 시대가 끝나고 익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지?
배우는 거 끝났어. 텍스트나 문자로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 인공지능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4번. 의외성, 복잡성, 현장 경험. 이거 세 가지만 남게 된다. 미래에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여러분 TV, EBS 영상을 보면은 장하석인가라는 그 과학자가 강연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강연 제목이 뭐냐면 물은 100도에서 끓지 않는다. 강연 제목이. 실제로 물을 조사해 보면은 94도에서 끓다가 또 한동안 괜찮다가 99도에서 끓고 물이 끓는 온도가 일정하지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압에 따라서 물이 끓는 온도가 달라진다는 것까지는 배웠잖아. 실제로 물이 끓는 것은 상당히 더 복잡하다는 거야. 면밀하게 실험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뭐냐면은 복잡성과 현장성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부는 고등학교 또는 주로 이제 대학교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제 그 현장 또는 실제 그 물질과 직접 부딪혀야 돼. 직접. 그래야지 뭐가 보이냐면은 교과서에 없는 게 보여. 앞으로의 공부는 뭐냐? 대학 교재하고 교과서에 없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공부의 의미가 없어. 그게 현장성이야.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야. 현장성과 복잡성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공부를 한다는 건 의외성과 복잡성과 현장성이 없으면 공부도 의미가 없고 직장도 의미가 없고 일 자체가 없어. 아까 내가 그랬지. 자, 단순한 컴퓨터 시대에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정교한 손을 가진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가능했는데 우리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손을 쓰는 로봇이 곧 나온단 말이야.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고 물어보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라져. 인공지능과 로봇이 다 알아서 그걸 하게 되는 거지. 뭐 인간은 뭐냐? 인간에게 남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지. 지금까지 빅데이터에 잡히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잡혔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한 인간이 아무도 없을 때. 잡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잘 들여다봐야지. 뭔가가 보이는데 딱 보니까 지구상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람이 한 놈도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자기가 먼저 시작하면 어떻게 돼? CEO가 되는 거야. 창업자가 되는 거야. 벤처. 그러니까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스터고를 가더라도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쪽은 계속해서 관찰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은 그런 욕망이 없거든. 어떤 욕망이 없냐면 나가 CEO 해야지 이런 욕망이 없어. 인공지능은 모든 빅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고 인간이 물어봤을 때만 대답을 해줘. 앞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영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다는 얘기지. 인공지능이 욕망과 질투와 그런 게 생기기 전에는. 그지? 그래서 유심히 봐야지.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하고 사물인터넷이 어떻게 발달을 하는가를 유심히 봐야 돼. 왜? 얘네들은 아직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본 다음에 욕망을 가진 인간이 이 빅데이터를 이렇게 내가 활용을 하면은 내가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분야에서는 넘버원이 될 수 있겠구나.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넘버원이 되기는 어려워. 전혀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창업자가 되기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식당이면 식당, 떡볶이 장사면 떡볶이 장사, 피트니스 센터면 피트니스 센터, 또 뭐랄까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그런 기존의 시장 내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최초로 뭔가를 시도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건 의미가 있어.
그러면 뭔가를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작은 가게 주인으로라도 뭔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기존에 남들이 했던 거 있지. 남들이 했던 걸 모방하고 교과서에 있던 걸 하고 창업 교과서에 있던 걸 해봐야 다 소용없어. 그건 그 인공지능이 이미 다 공부를 해서 누군가한테 알려줬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인간은 질문만 하게 되고 인공지능은 대답을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 해답을 알려줘. 솔루션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걸 다 알고 있어, 인공지능이. 의사, 판사, 법률도 다 알고 있고 의학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미래 인간의 역할은 이렇게 되는 거지. 새롭게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 되겠네. 자, 미래 인간은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 그냥 노는 사람, 잘 노는 사람.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미래 사회 전문가가 되느냐? 10대 때부터 잘 놀았던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냥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들처럼, 물론 이제 아직은 과도기니까 20대 초반까지 하자. 20대 초반까지 조금, 25세까지. 자, 대학 간 다음에 대학교 내에서도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즐기듯이 잘 놀 수 있어. 공부도 잘하는 애가 누가 잘하냐면은 공부를 즐기는 애가 제일 잘하거든.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 공부는 일이 아니야. 공부가 놀이지. 노는 거야. 생물학하고 노는 거고 물리학하고 노는 거거든. 수학하고 노는 거고. 그래서 요리하고 놀든 운동하고 놀든 악기하고 놀든 다 그냥 노는 거야. 근데 잘 노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노는 사람의 두 종류하고 잘 노는 사람의 두 종류 또 한번 나눠보자. 이게 미래 직업군이야. 자, 그냥 노는 사람 중에서 좀 낙관적으로 그냥 포기하고 낙관적으로 노는 사람이 있고 좀 비관적으로 노는 사람이 생겨. 비관적으로 노는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그 전문가가 될 뻔했는데 내가 거기 취직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관적으로 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거면 5배를 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야. 5배 정도 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수준에 못 올라가거든. 그래서 어쨌건 실업자가 되고 노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놀든지 아니면 비관적으로 될 뻔했는데 하면서 놀든지 이렇게 노는 인간이 나와. 자, 잘 노는 인간 중에서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잘 놀면서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가르치고 노래교실을 해서 노래를 가르친다고 쳐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강사는 잘 노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강연을 하면서 놀고 있는 사람이거든. 강연으로 이렇게 잘 놀고 잘 하다 보니까 또 불러주고 하는 거거든. 잘 노는 사람이고 거기서 듣는 사람은 그냥 노는 사람이야. 취미 활동하는 사람인 거지. 근데 잘 노는 사람 중에서 그냥 어떤 멘토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 근데 그 잘 노는 사람 중에서 멘토 역할을 뛰어넘어서 이 전체 지구의 문명을 바꿀 정도의 창업자가 된다거나 혁명가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잘 노는 그룹에서. 그러면 지구의 문명을 바꾸고 경제계를 바꿀 정도로 잘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놀려면 뭐가 달라져? 질문이 달라지는 거야, 질문이. 내가 질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돌아왔어. 그러니까 뭐냐? 미래사회는 노는 그룹과 잘 노는 그룹이 있는데
낙관적으로 노는 그룹과 비관적으로 노는 그룹이 있고, 잘 노는데 이 노는 사람들을 케어해주면서 잘 노는 사람이 있고, 노는 사람들이 심심하지 않게 케어해준단 말이야. 돌봐준단 말이지. 멘토 역할을 하는 거야.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게 잘 노는 사람이 있고, 진짜 잘 노는 사람은 누구냐? 진짜 잘 노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제일 잘 노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모든 빅데이터를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공부하고 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새로운 질문을 할 때만 대답을 해줘. 당분간은. 왜? 인공지능이 욕망이 없으니까. 먼저 물론 이런 건 있어. 질문을 미리 설정해 놓을 수는 있어. 뭐냐면은, 자, 전 세계에서 이런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가 일어나면은 인공지능은 너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이 기능은 지금도 있어. 그게 뭐냐면 기사 검색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요즘에 나오잖아. 음성 인공지능.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어떤 책이 나오거든. 또는 누가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라오거든. 나한테 즉시 알려줘. 그럼 인공지능이 그걸 알려줘. 이게 뭐냐면은 질문 또는 주문인 거지. 내가 인공지능한테 뭔가 주문을 해놓는 거야, 미리. 또 질문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뭔가 답이 생기는 즉시 나한테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내가 일부 강의의 원론으로 가는데,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은 뭐냐면은 의외성과 복잡성과 현장성이 있는 것도 인공지능 로봇이 현장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언젠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30년에서 50년간은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몸으로 뭔가를 익히는 시대라고 그랬지. 그래서 인간이 의외성과 복잡성과 현장성이 있는 분야에서 직업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야. 그런데 언젠간 이 시대도 끝나. 이것도 끝난다고. 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직접 몸을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다면, 인간처럼. 저런 일들도 인공지능이 더 잘 배우게 되는 거지. 인공지능 로봇이. 그럼 이 시대가 끝났어.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미리 명령이나 질문을 내려놔야지. 의외성과 복잡성을 인간이 먼저 이제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도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오는 거지. 여러분 때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시대가 올 거야. 한 4, 50년 후에 나 온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4, 50년쯤 후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업률 도표를 좀 열어놓고 하자. 자, 이게 UN 미래보고서 2055에서 나온 미래 실업률이야. 무슨 얘기냐?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80%가 그냥 실업자야. 2050년이 넘어가면 99.9%까지 실업자가 돼. 누구만 남냐면은 인공지능한테 의외성과 복잡성의 명령이나 질문을 미리 던져놓은 사람만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창의성 있는 사람이 점점점 극소수가 돼가는 거지. 그럼 이때까지는 2025년부터 2050년까지는 왜 실업률이 그나마 남아있지? 로봇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냐? 몸으로 익히는 일을 10대 때부터 미리 해놔라. 고수가 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 그러니까 로봇의 가격이 아직 비쌀 때, 그 2025년부터 로봇의 가격이 확 떨어지거든.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한 2040년 이쯤까지는 그래도 실업률이 한 50% 정도, 반은 놀고 반은 일하고 이 정도. 그럼 그 반은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몸으로 뭔가를 익힌 사람만 일을 하게 된단 말이야.
머리로 뭔가를 배우는 사람은 거의 실업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학력이 더 실업자가 되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정반대 현상. 몸을 잘 쓰는 사람은 일을 하게 되는데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은 실업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 얘기랑 좀 다르지, 그지? 공부를 잘하는데 더 실업자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아주 골치 아픈 문제라고. 자, 갈수록 새로운 질문, 새로운 명령어를 인공지능한테 내릴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생산적인 현장에 남아있게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비생산적인 현장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신 일을 해주는 로봇이 많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시대가 되면은, 자, 우리가 지금의 실업자하고 이 시대의 실업자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이 시대가 되면은 몇 가지가 공짜가 돼. 첫째, 태양광이 발달하면서 에너지가 공짜가 돼. 그러니까 전기세를 낼 필요가 없어. 또 태양광과 바이오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식량이 공짜가 돼. 즉 음식을 사 먹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노는 시대가 온단 말이야. 돈 걱정 안 하고 노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야? 2050년쯤은 넘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았지? 30 몇 년 남았지, 그지? 30 몇 년 동안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올까? 앞으로 30년 동안 어떤 상황이 올까? 돈은 못 버는데 전기세는 내야 되고 음식값을 내야 되는 시대인 거야. 알겠지? 그게 앞으로의 30년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으로 30년이라는 거는 돈이 있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야. 빈부격차가. 빈부격차 때문에 삶의 질이 엄청나게 격차가 나는 상황이 와버려. 그게 앞으로 30년이야. 그래서 앞으로의 30년을 굉장히 잘 넘기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천재가 아닌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첫째, 식량 확보야. 여러분, 농업을 우습게 보지 마. 1차 산업이야. 앞으로 30년간 1차 산업 시대가 온다. 특히 우리나라에. 곡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래서 도시에서 빌딩을 지어서 사무실을 임대를 해줘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들 많잖아, 지금까지. 그 사람들 다 몰락해. 왜 그럴까?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무실이 필요가 없어. 인간들이 의자 놓고 책상 놓고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야. 알겠지? 응. 인공지능은 클라우드야, 클라우드. 실체가 없어, 실체가. 원격으로 5G야. 지금 무슨 얘기냐?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을 내가 써먹을 수가 있어. 여기서. 뭘로? 내 휴대폰으로. 사무실이 필요가 없다고. 사무실이 휴대폰이야. 사무실이 휴대폰이라고. 임대업이 되겠니? 안 되지. 되는 거라고는 조금 아주 요리 솜씨가 좋은 식당은 좀 될 거야, 식당. 아주 요리 솜씨가 좋아야 돼. 인공지능 요리사보다 요리를 더 잘해야 돼. 그래서 도시에서 지금까지 빌딩을 지어서 잘 살던 사람들의 그 부가 1차 산업으로 다 넘어가게 돼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10대 때부터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을 좋아한다. 그거 소홀히 하지 마. 동물에 대한 학습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농업. 내가 식물을 좋아한다. 계속 좋아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감각을 만들어놔야 돼. 10대 때. 그러면 앞으로 30년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예를 들어서 스카이 대학을 간 거야. 서울대 연구대를 갔어. 근데 나는 그때 농업고등학교를 간 거지. 농업고등학교를 가서 계속해서 새로운 작물을 연구를 했어. 언제부터? 10대 때부터. 그러면 나중에 이런 현상이 와.
스카이 대학 나온 애들은 인공지능이 갑자기 발달하면서 다 실업자가 돼. 근데 농업고등학교 간 애들은 갑자기 곡물가가 올라가면서 곡물 파동이 일어나거든. 앞으로 10년 내에 일어난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돼.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 그 스카이 대학 나온 애한테 전화가 와. 스카이 대학 나온 애한테 전화가 온다. 야, 니네 농장에 나 좀 일할 데 없어? 나 박사인 거 알지? 근데 박사 월급 안 줘도 돼. 그냥 중저로 월급만 줘. 가서 내가 농장에서 일할게. 라고 전화가 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 그게 앞으로 30년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10대 때 어떤 진로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5배 이상 할 자신이 없으면 과감하게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 과감하게. 앞으로 30년 동안 나는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오니까. 자, 마지막으로 도파민 얘기를 하고 자,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부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악기를 계속해서 연주하거나 하는 것하고 어휘력을 늘리는 것 2가지만 신경 쓰라고 그랬어. 수학 문제는 못 풀어도 된다. 수학은 그냥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그 수준까지만 해도 돼. 영어 단어 안 외워도 된다. 영어 단어 안 외워도 돼. 왜 영어 단어 안 외워도 되지?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한국 사투리까지 다 번역해 준단 말이야. 금방. 지금 이미 실시간 번역을 해줘. 실시간 번역. 그리고 몇 개 국어까지 번역을 해주지? 구글에서 500개 국어 준비하고 있다. 500개 국어. 전 세계에 있는 500개 국어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는 시대가 곧 온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는 뭐지? 한국말을 잘 모른다는 거야. 한국말을 잘 몰라. 자, 한국말을 잘 모르면 한국말을 잘 못하겠지. 한국말을 잘 못하면은 어떻게 돼? 인공지능이 무슨 얘기야? 한국말을 제대로 해야 내가 번역을 해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농담을 할 줄 알고 정확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지 한국말로.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한국말하고 한자 공부를 영어 공부보다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대는 그래. 그래서 난 영어 수학 학원 보내지 말고 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 한자만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해. 그런 시대가 오니까. 자, 도파민 얘기는 알아야 되는데, 자,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을 하고 악기 같은 거를 할 때 인간은 도파민 호르몬이 두뇌에서 많이 나와. 왜냐하면 운동신경, 즉 두뇌에서 근육에게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 도파민이야. 그래서 운동을 끊임없이 나이 먹어서까지 계속하게 되면 도파민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이 유지가 되는데, 이 도파민은 호기심의 호르몬이고 창의성의 호르몬이고 동기부여의 호르몬이고 자존감을 고양시켜주고 자기주도성을 주고, 그러니까 자기주도성하고 동기부여는 같은 개념이지.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도파민이라는 것은 두뇌 전체를 한꺼번에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좌뇌 우뇌 모든 걸 한꺼번에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기도 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까 내가 미래 사회에서 99.9%가 실업자가 돼도 그 0.2%가 실업자가 안 되는 놈이 있거든. 그 놈이 누구냐? 새로운 질문을 하는 놈이야. 인공지능한테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 인공지능을 너무 잘 활용을 하는 거지. 인공지능이 그 지식과 빅데이터를. 그 사람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창업자가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해주는, 모든 일을 대신해주니까 인간은 그냥 놀아야 돼. 전기 공짜 되고 식량 공짜 되고. 그러니까 재밌게 놀면 돼 그냥.
재밌게 노는 그 인간들 사이에서 노래를 불러준다거나 레크리에이션을 해준다거나 그 엔터테인먼트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은 또 굉장한 사람이 되겠지. 문화산업 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지. 0.1%는 지구 전체 문명과 경제를 리드하는 사람이 되고 약 5% 정도는 인간들의 감정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인간들의 놀이 문화를 리드하는 사람이 돼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지금 남는 건 뭐냐? 무조건 잘 놀아야 돼. 공부를 해도 그 책 안에서 잘 놀아야 돼. 어느 자리에서든 잘 놀아야 돼. 그게 중요하고 그 잘 놀 때 인간은 또 운동을 하면서 잘 놀 때 인간은 도파민이 나이 먹어서까지 계속 유지가 돼. 도파민이. 그리고 도파민이 새로운 그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미래 사회가 자 잠깐만 지금 한 4, 5분만 하면 끝나거든. 잠시만 좀 조용히 해줘. 4, 5분만 하면 끝나. 미래 사회가 0.1%의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가진 사람만이 생산적인 영역에 남는다고 했잖아. 근데 그 0.1%는 어디서 나올까? 5%의 잘 노는 사람에서 나오는 거야. 잘 노는 사람의 두뇌에서만 도파민이 잘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 도파민은 창의성의 물질이지. 즉 새로운 질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디서 놀까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거기서 잘 노는 사람만이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5% 내에서 0.5%가 나오는 거지. 0.1%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놀지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 아주 잘 신나게 열심히 굶어가면서 노는 게 중요해. 내가 왜 굶어가면서 놀라고 하냐면 진짜 잘 노는 사람은 한두 끼 정도 굶어도 배고픈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거기서 잘 놀아. 배고픈 줄 모르고 논다는 말이 있어. 자, 도파민을 여러분 이렇게 배고프다고 금방금방 뭐 사 먹는 거 있잖아. 먹을 게 막 자꾸 생각이 나잖아. 그 왜 그런 줄 알아? 인생이 심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생이 심심하면 이상하게 뭐 좀 걷기만 해도 배가 고파. 재밌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먹을 거보다 놀 게 생각이 나. 그 재밌는 게 먼저 생각이 난다고. 심심하게 살면 안 된다. 심심하게 살면 이미 10대 때 도파민이 사라져버려. 무슨 얘기냐? 아까 두 가지 그룹이 들어가는 거야. 비관적으로 놀거나 낙관적으로 놀거나. 일찍 들어가 버려. 이 그룹으로 일찍 들어가 버린다고. 10대 때 심심하게 보내. 절대 심심하면 안 돼. 10대 때는. 어떤 분야에서 엄청나게 신나게 놀고 자기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자기가 재밌는 곳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지. 자, 그래서 도파민을 억제하는 4대 악이 있다. 4대 악.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안 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운동 부족이야. 운동이 부족하면 도파민이 무조건 적어져. 또 하나가 배가 부를 때. 그러니까 도파민은 살짝 배가 고픈데 재밌는 일을 할 때 가장 많아져. 늘 포만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살지 마라. 근데 심심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인간은 심심하면 배고픔을 먼저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공교육이야. 무슨 얘기냐? 현재 공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도록 바뀔 수가 없어. 알겠니? 학교를 뛰쳐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도 공교육이지 대학교도 굉장히 학생들의 창의력을 죽인다. 서울대도 마찬가지야. 서울대 가서 바보 된 애들 아주 많아. 내가 직접 봤잖아. 서울대 가서 나오고 바보 된 애들. 엄청 많아. 70%가 바보가 돼. 서울대 합격해놓고 바보가 돼. 왜? 대학도 공교육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믿지 말아야 돼. 무슨 얘기냐?
공교육의 틀 내부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상상력만큼은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단 말이야. 다양한 상상을 해야 되고 교과서에 없는 것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해야 돼. 알았니? 교과서와 상관없이 잘할 수 있는 것. 왜? 앞으로 교과서에 있는 건 전부 인공지능이 하게 돼. 교과서에 들어간 순간 인공지능이 하게 돼. 자, 그게 공교육이고 배부른 거고 운동 부족이야.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거. 그 사회가 불공정할 때, 기회가 불공정할 때 사람들은 창의적이길 거부하고 도파민이 떨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투표를 통해서. 나중에. 아무튼 10대들도 정치 활동을 해야 돼. 뭔가 공정함을 위해서 10대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왜? 그게 우리 사회 전체의 창의력을 만듭니다. 뭐 그 정도만 하고 자, 3가지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첫째, 운동이나 악기는 꾸준히 뭔가 하나를 해야 된다. 둘째, 어떤 김연아처럼 국가대표급의 운동선수나 대단한 가수가 될 정도로 가창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어휘력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한국말하고 한자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걸로 나중에 제2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는 시대가 끝난다라는 걸 기억해라. 앞으로는 책에서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시대이기 때문에 10대 때부터 뭔가 손을 쓰는 전문가가 될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낫다. 학교에서 그런 걸 하는 학교로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학교 끝나고 혼자 집에서 취미생활로 해도 되고 어쨌건. 자, 이걸로 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